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74명, 사망자도 3명 있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수도권 고령자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은 괜찮다는 뜻은 아니겠죠. 다소 가까워졌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조금 더 떨어뜨릴 때입니다. 6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남 대성학원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롯데월드를 다녀간 원무고 학생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노래방과 클럽, 감성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8개 시설들에 대한 전자출입 명부제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대원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취소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부당하다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 실시 계획 인가에 대해 주민들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고 구청은 임대주택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산발적인 감염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45명 늘어 11일 0시 기준 11,947명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서울 지역의 감염자는 19명입니다.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발 집단 감염이 구로구의 중국동포교회 쉼터와 경기도 성남의 업체 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또 양천구 탁구장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부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청소 용역 업무와 버스 기사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영구동 건물을 폐쇄하고 1,200여 명의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한편 서울 강남역 어학원 2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해커스 어학원에서 일하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예. 학원은 해당 캠퍼스의 모든 수업을 휴강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근처의 다른 어학원에선 리치웨이 확진자와 접촉한 수강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롯데월드를 방문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원목고 3학년 학생은 재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부터 정상 등교합니다. 어제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군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송파구 문정동의 강남 대성학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는 검체 검사를 받은 학생과 강사, 직원 등 470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학원 외주 급식업체에 근무하던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송파구는 학원에 간이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분양과 임대를 전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룡마을 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보상 갈등과 부동산 시장 등의 문제로 수년간 답보 상태던 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거주민에게는 파격적인 임대료를 제한했습니다. 지협배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60개월 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주택 공급 규모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물량 2천여 세대를 전부 공공임대로 전환해 4천 세대 정도로 늘려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 700여 세대는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이 밖에 초등학교와 의료연구단지, 공공복합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같은 기반시설도 함께 설치됩니다. 실시 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각 단지별로 국제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 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조화를 이루는 소셜믹스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검토합니다. 1,107가구에 이르는 기존 거주민에 대해선 임대주택 재입주를 추진하는데
임대료는 40%를 낮춰 100%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는 TF를 구성하고 주민들과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된 구룡마을은 개발 방식을 놓고 강남구청과 갈등을 벌이다 지난 2014년 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 같은 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의 요구 조건인 공공개발 방식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 계획 발표를 언론을 통해 접한 주민들은 황당하면서도 화가 난다는 반응입니다. 갑작스런 발표에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서울시청 담당자를 만났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4,000세대 공급 계획에 대해 물량이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룡마을 주민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도시개발과 이주 문제를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주민과 협의하겠다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기로 발표한 것을 따져묻기 위해서입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뒤에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저희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고 이런 방법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서울시는 고시 전에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시가 나도 기존 실시 계획의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먼저 고시를 해놓고 주민과 협의할 계획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게 실익이 있을 건지 우리 내부에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먼저 인가하는 게 맞겠다는 내부의 판단이 있었어요. 주민협의회는 주민들과 협의 없이 발표가 이루어진 만큼 고시 계획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도시재생실장이 검토하겠다던 임대 후 분양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고시 이후에 우리와 주민이 이 물건 임대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 구조를 갖고 가고 있고요. 강남구청은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구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000세대 가까운 공공임대 공급 발표는 방침일 뿐이라며 일반 분양 740세대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SH도 지금 서울시 4,000세대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황이에요. 임대 평형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룡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임대 공급 방침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해외에서 온 학생들을 돕고 조기 유학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특성화 중학교, 바로 국제중입니다. 서울에는 두 곳이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두 곳의 국제중학교에 대해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9일 특성화 중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두 학교 모두 특성화 중학교 지정과 관련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학사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이번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외 학교 운영상의 문제와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학생 1인당 교육활동비 등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청문 대상이 된 2개교는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되었고, 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로 두 학교는 이제 청문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청문 절차 후에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동의가 진행되는데 동의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두 학교 모두 일반 중학교로 전환됩니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 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이번 결정이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별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교육 조장과 학교 서열화 논란 등 국제중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소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된 학교 체제가 필요한지 수없이 자문해봤지만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국제중의 존재는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이외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되어 한편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가 결정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교육청의 결정과 관련해 즉각 반발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금천구가 목표한 종합병원 건립 착공 시기는 내년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만큼 구청 역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근 행정 절차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2021년 착공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8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공동주택 990세대가 들어서는 금천구 대안전선부지 개발사업. 현재 세부 개발 계획안이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앞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세부 개발 계획 결정 전에 심의를 이제 2단계를 거쳐서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게 첫 단계가 교통영향평가고 교통에서 좀 그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이 심의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사업 기간에서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교통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비교적 빠른 심의 통과에 내년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구는 올 하반기 세부 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나머지 행정 절차와 착공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5년 종합병원이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이제 좀 그 설득을 해가지고 심의 통과가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천구민들의 염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 이번에는 가시권에 들어올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저출산과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중구의 제1병원이 위기를 이겨내고 도움닫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전문성을 강화해 옛 명성을 다시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으로 1960년대 초부터 운영해온 충무로 제1병원입니다. 저출산과 심각한 경영난으로 지난해 회생 절차까지 밟았지만 일부 건물을 매각하며 지금은 법정 관리를 종결한 상태입니다. 제1병원은 본관과 외래센터, 암센터를 매각한 상태. 남아있는 4개 건물을 중심으로 의료기능 전면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모아센터가 본관으로 활용되고 의학연구소는 외래진료로, 교육수련관은 행정동으로 운영됩니다. 건강증진센터와 비만대사센터, 부인종양센터와 유방센터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이전에 비해 산부인과의 규모는 줄지만 보다 다양한 기능을 다루는 여성 맞춤병원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부인종양센터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다시 선생님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알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고요. 근데 예방의학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어서는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이제 그 부분에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하게 될 거고. 특히 경영난으로 1년여간 문을 닫았던 건강증진센터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비만대사센터는 제1병원이 새롭게 주력하는 분야로 최근 성인병 예방 방법으로 떠오르는 비만대사 수술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정보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고 또 의료진과 환자가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인에게 알맞은 그런 검진을 제안하고 또 평생 앞으로 평생 조치 개념을 실현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병원이 위기를 딛고 일어났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서도 참 주민들한테 물으면서도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1병원은 다시 병원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도 듣고 왔고 너무너무 좋아요, 주민들이. 반백년의 세월 동안 지역 거점 병원으로 사랑받아온 제1병원.
세로의 매무새를 갖추고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한 도시락 나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상인들의 후원 물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8주간 진행돼 왔던 청년 상인 도시락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청년 상인들의 도시락 지원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4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비 둔화로 매출이 급감한 청년 상인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강동구청이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제작비 명목으로 청년 상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청년 상인들이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락 제작과 배달을 전담한 겁니다. 지난 4월부터 8주 동안 강동구에 소재한 청년 상인업체 9곳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180가구에 4,300여 개의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고령이시거나 독거노인이시거나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지만 이 받은 거를 또 나누면 어떨까라고 해서 생필품들을 후원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강동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상인도 살고 또 취약계층도 도움이 되는 그런 윈윈의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사업을 다시 한번 더 크게 고민해보는 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9명의 확진자가 나온 중국 동포교회에 대해 구로구가 신도들과 교회 관계자 전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구로구는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해 검사 대상을 늘리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구로구 54번 확진자가 확인된 건 지난 7일. 이후 구로구가 쉼터 거주자와 교회 관계자에 대해 긴급 검사를 실시해 이튿날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구는 곧바로 교회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9일 구로구는 검사 대상 19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쉼터 거주자들이 외출이 거의 없었고 일반 신도들과의 예배 공간도 달라 중국 동포 쉼터발 대규모 감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구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아직 일반 신도들한테서는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대규모 집단 발병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밖에서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사람들 모는데 가려고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바로 여기 이웃집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니 이게 긴장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이해군은 만일에 대비해 검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구로군의 또 다른 쉼터 거주자와 교회 성도입니다. 저희가 일반 신도들을 전수 검사를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쉼터 거주자들을 같이 전수 검사를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군은 최근 중국 동포교회를 다녀왔거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인 블로그 등으로 공유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삭제하는 전담반입니다. 14일에 유통기한이 지난 확진자 정보를 찾아 지우는 건데 반응도 좋아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한 블로그에 올라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이름과 시간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접촉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지만 SNS나 개인 블로그로 공유된 정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보가 여러 가지 노출되는 바람에 오해 섞인 손님들이 말이 많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방문을 자제한 스님들을 내시켰죠. 이런 가운데 송파구가 전담반을 꾸려 확진자 동선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확진자 동선을 검색한 뒤 확진자 정보가 담긴 홈페이지를 찾아냅니다. 1차로 작성자에게 삭제 요청하고 삭제되지 않으면 취합한 홈페이지 주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보내 재차 삭제 요청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최대 120개 정도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확진이 먼저 되신 1번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았어요. 활동 2주 만에 600여 건의 송파구 확진자 정보가 삭제됐습니다. 인터넷 방역단과 같은 전담반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정도로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전국에 한번 실시하라는 그 지침이 떨어져서 현재 한 23개 자치구가 저희 구로 이제 벤치마킹 의사를 물어왔고 현재 용인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알 권리 못지않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잊혀질 권리도 중요해진 만큼 정부는 물론 개인 차원의 자발적인 삭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성동구의회가 성동구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었습니다. 첫날인 어제 행정관리국과 복지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행정관리국을 상대로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관리를 수탁기관에 맡기는 이유를 묻고 자매도시 결연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사 예산 사용 시 업체 측이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다 꼼꼼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군대에서 한여름에 방독면 쓰고 뛰었다는 일명 라떼는 말야 얘기 종종 듣곤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무더위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쓰러졌던 소식을 들으니 왜 진작에 이런 경우를 생각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비가 그친 오늘은 더 덥고 습한데 현장에 계신 분들 건강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